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그 이부자리에서 옛날 얘기 해주면 우리는 금세 콜콜 골아떨어지면서 잠을 잤던 그런 기억들 있으시죠?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그렇다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걸 기억하셔야 오늘 뉴스의 진도가 나갑니다. 자, 1836년 당시 멕시코에 속해 있던 지금의 텍사스주가요, 한창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텍사스 독립전쟁 당시에 텍사스 주민 186명이 알라모라는 요새에서 멕시코 정규군 약 1800명에게 맞서 싸우다가 처참하게 모두가 전사한, 사실상 전멸한 그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새 이름을 따서 알라모 전투 또는 알라모 함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13일간의 포위로 멕시코의 산타하나 장군이 이끄는 멕시코군은 샌앤토니오 근처에 있는 알라모 요새를 갑자기 공습을 했습니다. 그 공격으로 여자와 어린아이 등 딱 3명만 빼고는 텍사스 주민 186명이 전멸했습니다. 사실상 이 텍사스 독립운동주의자들에 대한 학살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멕시코의 장군 산타하나의 잔인성은 많은 텍사스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많은 텍사스 주민들이 너도 나도 이 분노에 차서 텍사스 군에 입대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이 텍사스인들은 1836년 4월 21일 샌 하신토 전투에서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정규군을 격퇴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텍사스 혁명을 종결하게 되면서 텍사스주가 멕시코로부터 독립해서 사실상 미국 땅이 그때부터 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1분 역사 옛날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옛날 얘기 들으셨으니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뉴욕주가 없어진다면 미국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떨어져 나간다면 미국의 국력이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그 텍사스주가 떨어져 나간다면 어떨까요? 자, 그런데 어쩌면 텍사스가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텍사스주 정부는요, 오는 11월 선거 때 텍사스의 분리독립 여부를 찬반 주민투표에 붙이자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오는 11월 선거에서 텍사스주를 분리독립시키는 문제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는 그 안 자체를 11월에 투표 내용 속에 넣을지 말지, 그것부터 이제 찬반을 묻자라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텍시트, 텍사스와 엑시트를 합성한 말이죠. 브렉시트처럼 말입니다. 텍사스주의 브라이언 슬레이턴 하원 의원은 텍시트의 주민투표 법안이라는 제목의 이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텍시트는요, 텍사스주가 연방국가인 미 합중국으로부터 탈퇴해서 분리 독립하자는 것입니다. 슬레이턴 의원은 이 알라모 함락 187주년을 맞아서 텍사스주의 미래에 대해서 텍사스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슬레이턴 의원이 말한 이 알라모 함락 187주년이라는 게 뭔지 앞서 옛날 얘기 해드리면서 미리 공부하셨죠? 자, 슬레이턴 의원은 연방정부가 수십 년간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해 왔다면서 텍사스인들이 목소리를 낼 때가 이제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마치 연방정부를 그 당시에 멕시코 정부와 빗대어서 표현한 것 같아서 조금은 불편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의 텍사스 분리 독립 의지를 당시 이 멕시코로부터 독립하려 한 텍사스 독립운동주의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슬레이턴 의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텍사스주는 자유와 가치를 위한 갈망에서 태어났으며 그 갈망은 텍사스인 모두의 가슴 속에 계속 타오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간섭 없이 텍사스인으로서 자유를 누리자, 우리 자치권을 누리자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석유도 많이 나고 또 주 정부 자체에 돈도 많으니까 따로 분리해서 우리끼리 우리 돈으로 잘 살아보고 싶어, 뭐 그런 얘기인 셈이기도 합니다. 이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이 찬반 투표를 시행할지 말지, 그걸 먼저 이제 주의회에서 찬반 의결을 해보자라는 이 발의안의 번호도 나왔습니다. 이 발의안의 번호가 HB 3596인데요. 이 법안이 만일 그 텍사스 주의회에서 의결돼서 공표가 된다면 이제 올해 11월 7일 치루어지는 총선거에서 드디어 텍사스의 분리독립 찬반 투표가 실제로 실시되게 됩니다. 물론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목은 텍사스주가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주장해야 할지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런 제목의 주민 발의안이 투표에 붙여지게 됩니다. 어떠세요? 찬성? 아니면 반대? 아니면 기권? 네. 뭐 기권도 의사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 결과 주목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살다가요, 세금 적게 내고 물가 싸고 집값도 싸고 비즈니스 환경도 좋다라는 그런 이유로 텍사스로 이사간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그럼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쩌면 이제 그 친구들은 다른 나라 사람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3D 프린터 아시죠? 이 2D인 단순한 종이에다가 인쇄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3D,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그런데 그 3D 프린터가 우주선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3D 프린터로 만든 최초의 우주 발사체가 사실 어제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사 몇 분을 앞두고 기술적인 면에 대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발사가 갑자기 연기되었습니다. 이 우주 발사체는요, 85%를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인류 최초의 3D 우주 발사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록 어제 발사가 연기됐습니다만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기계에 그 도면을 입력하면 85%를 기계가 자동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만큼 로켓 제작과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발사체를 제작한 회사의 이름은 우주개발 스타트업 기업인 Relativity Space라는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이 Relativity Space라는 회사입니다. 스페이스가 들어가는 이름이니까 뭐 하나 생각나시는 게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운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떠오르시죠? 실제로 이 Relativity Space라는 기업은요, 이 스페이스X의 라이벌입니다. 어제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 1시, 미국 서부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에 이 3D 프린팅 이 우주 발사체 테란1이라는 이름의 발사체가 이 발사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데 되려고 했습니다만은 발사 연기됐습니다. 발사는 다른 일반 우주선과 마찬가지로 이 플로리다 주에 있는 케이프 캐너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발사 역시 이곳에서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테란1이라는 이 3D 발사체는, 우주 발사체는 높이가 약 35m, 로켓의 85%가 금속 소재를 쌓아서 올리는 이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3D 프린팅 기술 덕분에 이 부품 수는요, 기존의 로켓의 10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제작 기간도 60일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이 추후 공개될 테란 R이라는 또 다른 발사체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 비용은 더 싸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Relativity Space라는 그 회사는요, 테란1의 발사 비용을 1회당 1200만 달러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회사 스페이스X의 펠컨 9이 1회당 발사 비용이 6700만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이 Relativity Space의 발사 비용은 5.6배, 그러니까 5배보다는 많이 높고 6배가 조금 안 되는 5.6배 정도 훨씬 쌉니다. Relativity Space는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와 달, 그리고 화성 사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정 지점과 지점 간의 일종의 우주 화물선 역할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우주에도 이제 앞으로 인류가 가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화물만 운반해주는 화물선도 필요하겠네요. 인류의 기술 발달이 그야말로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한인 학생도 다수 재학 중인 이 버뱅크 고등학교 캠퍼스 안에서 여러 명의 여학생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버뱅크 경찰국에 따르면 글렌데일에 거주하고는 2018년에 이 학교 졸업을 한 학생, 지금은 학생 아니죠. 2018년도 이 학교 졸업생인 22살의 패트릭 나자리안이라는 청년이 지난 6일 교내에 잠입해서 14세 여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화장실에 있을 때 이 나자리안이 나타났다라고 경찰에 증언을 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또 다른 14세와 또 17세 여학생에 대해서도 추가로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용의자는요, 범행 직후 도주를 하다가 학교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 넘겨져 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납치 그리고 성폭행 혐의로 수감되어 있으며 12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버뱅크 하이스쿨 한인 학생들도 적지 않이 재학 중인 그런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인 학부모들도 지금
큰 걱정과 우려 속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LA 한인타운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버뱅크라는 곳은 뭐 차 타고 이 고속도로로 한 15분, 20분만 가면 되는 LA 한인타운과 아주 근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헐리우드과도 아주 붙어 있는 그런 한인타운, 헐리우드 이곳과 아주 가까운 그런 지역이 버뱅크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어서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자, 분명 죄수복을 입고 무슨 재판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요. 웃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죄 판결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이 남성은요, 이 순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0년 전 남성 2명을 성폭행한 뒤에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은 직후 활짝 웃는 이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플로리다주 템파 지방법원은 지난 2003년에 남성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한 뒤에 강간, 고문, 그리고 토막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 이 스티븐 로렌조라는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집행 방식은 독극물 주사로 확정이 됐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던 그 순간 스티븐 로렌조의 표정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는 왜 이렇게 웃고 있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판사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던 그 순간 스티븐 로렌조는 자신의 변호인을 쳐다보면서 눈웃음을 한가득 지으면서 재판 결과가 만족스럽다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셨다시피요. 실제로 이 스티븐 로렌조는 재판 내내 자신에게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사형을 빨리 해야 내가 새로운 몸에 들어가서 다시 내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만의 무슨 신조인지 신념인지 뭐 알 수 없는 무슨 뭐 교리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정신병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그 순간 그는 변호인을 향해서 이번 생에서 나는 나쁜 사람이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다음 생에는 그 역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감옥이 아닌 곳에서 편안해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변호인을 보고 활짝 이렇게 웃었던 것입니다. 로렌조의 이 모습은 SNS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네티즌들은 소름 돋는다, 사이코패스 아니냐 등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사진을 보고 또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느꼈던 바로 그런 똑같은 감정을 이 네티즌들도 느끼는 것이죠. 지난달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소방차를 들이받아서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미국의 연방교통당국이 특별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주행 보조장치인 오토 파일럿 시스템에 관한 조사인 것입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2014년식 테슬라 모델 S의 충돌 사고를 더 자세하게 들여보기 위해서 특별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달 18일 새벽 북가주 680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아마 세크라멘토 인근을 지나는 고속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이 제가 지난번에 이 비슷한 뉴스를 전하니까 그 680번 고속도로가 우리 동네 세크라멘토 인근을 지납니다. 이렇게 제보를 해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정차 중에 있던 소방차를 들이받아서 테슬라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소방차에 있던 소방관 4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조사가 그동안 이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킨 테슬라 차량이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다수의 다른 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일부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소방차와 구급차 등 이 긴급 차량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상하게 테슬라 S가 오토파일럿 장치, 즉 자율주행 장치만 기능을 반응을 시키면 이상하게 소방차를 자꾸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S의 자율주행 기능과 소방차와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걸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최소 15대의 테슬라 차량이 이 오토파일럿 작동을 하던 중에 긴급 차량, 즉 소방차나 앰뷸런스 또는 경찰차 등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최소한 미국에서 15대 이상의 테슬라 차량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과 소방차, 경찰차, 앰뷸런스와의 상관관계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일반 차와 다른 어떤 점이 뭐가 있나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어떤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시면 제보 부탁드리겠고요.
네, 델타 항공이 지난 1일 이 파격적인 임금과 복지 혜택을 제시해서 조종사들과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이어서 이 아메리칸 항공도 델타 항공 수준에 맞추어서 임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델타 항공은 어떻게 하나요? 사내에 있는 조종사 15,000명을 대표하는 조종사협회와 협상을 벌였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향후 4년간 급여를 무려 34% 인상해주고 건강보험료 직원들이 내는 부분의 액수도 인하해주고 또 휴일 수당도 더 주고 휴가도 더 주고 또 퇴직금을 위한 연금의 그 회사 부담금,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도 인상해주고 등등등을 약속했습니다. 와, 거의 파격적이죠? 경쟁사인 아메리칸 항공도 이 델타 항공 수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조종사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올해 평균 급여 21% 인상을 시작으로 해서 4년 뒤에는 총 급여를 40%까지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들 두 회사는요, 임금 인상 등으로 해서 각각 7억 달러가 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일부 항공사 경영진은 이 같은 조종사 임금 인상 경쟁이 고정 비용을 더 늘리고 부채에 시달리는 회사 재무 상태를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피력하곤 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조종사와의 그런데 이 협약으로 운영 비용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1분기 실적에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협약을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에 대한 처우를 이차례 급격하게 개선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항공사들이 최근 여행 수요에 맞춰서 조종사 충원의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이 이제 점점 크게 늘어날 것은 불보듯이 뻔하다라는 분석을 끝냈고, 그렇다면 조종사가 더 많이 필요한데, 그래? 그럼 조종사 빨리 뽑아야지 하고 수많은 항공사들이 지금 조종사 뽑기에 눈치 보기 작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와 아메리칸 항공이 서둘러서 빨리 조종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면서 지금 있는 조종사의 이직도 막고 그리고 다른 회사에 있는 조종사도 데리고 오겠다는 그런 겁니다. 당근을 빨리빨리 미리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델타와 또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등 미국의 항공사들은 올해 조종사 8,000명을 새로 채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부족한 조종사의 규모가 10,000명에 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수요 공급의 그 불일치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들 몸값이 비쌀 수밖에 없게 됐죠. 항공사의 주식은 사지 않아야 할 것 같고요. 조종사라는 직업은 당분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에 뉴스를 들으시면서 이야, 이거 뭐 같은 편이 더해 라는 생각이 드실지, 아니면 시행해야 하는 어쩌면 당연한 조치다,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는 이렇습니다.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서 그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지금까지는 좀 보였었던 영국의 리시 수넥이라는 총리가 불법 이주민 추방 카드를 꺼내들면서 강경태세로 돌변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 수넥 영국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불법 이주민법을 발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트를 타고 무작정 들어오는 보트 난민을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불법 이주민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새로운 불법 이주민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인 이 수넥 총리가 난민에 대해서 이같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라고 밝히자 정가에서는 놀라는 눈치입니다. 그가 밝힌 새로운 이주민법은 간단합니다. 정식 허가 없이 보트를 타고 영국에 입국한 이주민, 소위 말해서 이제 불법 이주민 또는 난민이죠. 그들이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없도록 아예 막아버리겠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주민은 몇 주 안에 고국이나 또는 제3국으로 바로 추방이 되며 이후에는 영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어제부터 이미 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인 보수당에서는요, 불법 이주민에게 강력하게 대응한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그러니까 환영한다라는 반면에 야당인 노동당은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법안이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수넥 총리 자신은 불법 이주민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쪽이 다음 총선에서 유리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출신도 비록 불법 이민 출신은 아니지만 이제 과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인도에서 이민은 이민자 출신인 가정인데 어떻게 난민들을 그렇게 강경하게 매몰차게 바로 발도 못 디디리고 바로 내쫓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영국에는 들어올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취할 수 있느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뉴스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영국은 최근 수년 동안 불법 이주민 문제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프랑스로 갔다가 다시 도버 해협을 통해서 영국으로 건너온 불법 이주민, 즉 난민들은요. 2018년 3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만은 지난해에는 무려 4만 5천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4년 만에 무려 150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정도 실태라면 이해해 줄 만한 정책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너무 매몰차게 하는 정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것도 자기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그 사정을 이해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할 수 있지?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마음이 더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뉴스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울어지는 또 드는 어떤 그런 생각과 기울어지는 마음 한 번쯤 느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군사력에 관한 연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궁금한 몇 가지 내용을 좀 간추려 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 연례 보고서, 미국 정부가 밝힌 연례 보고서에서 그렇게 딱 되어 있네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해 주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어서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에게 중대한 위협이 된다라는 정보 당국의 공식 분석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어제 이런 것을 공개했는데요. 이 보고서의 제목은 미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핵무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국가안보체계의 중심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면서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핵 및 재래식 역량을 계속 강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거의 확실히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ICBM이죠. 핵무기와 ICBM을 자신의 독재 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궁극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미국 정부는 평가하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김정은은 현재의 이 국제 환경은 자신의 잔혹한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아주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북한의 입지를 더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 보고서는 북한은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군과 미군의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그럴까?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약간은 좀 의구심을 갖고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아예 단정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다양한 이중용도 품목을 수입해서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중용도 품목. 이 이중용도 품목이라는 것은요, 상업용으로도 쓸 수 있는 부품이기는 맞지만 또 군사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아이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숱한 경제 제재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장 가동용으로 꼭 필요한 부품입니다 라고 해서 수입을 해놓고는 실제로는 군사용으로 전용하는 그런 행태를 한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올해 보고서에서는 이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한 설명도 상당히 길어서 이 부분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사이버 범죄 그리고 사이버 공격 위협이 충분히 되고 있다면서 이 미국 내 광범위한 표적군을 포함해서 다양한 표적을 상대로 여러 가지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은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가 아니라 이 보고서는 북한이 그런 능력을 완전하게 갖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미국 내 일부 핵심 기반 시설망을 일시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방해하거나 또는 미국 내 기업의 네트워크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해킹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22년, 그래봐야 지난해죠. 지난해 싱가포르에 있는 블록체인 기업에서 6억 2,500만 달러를 해킹을 통해서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사건을 예로 들면서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 등으로 사이버 작전의 영역을 더욱 다각화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스로 가볼까요? 이 그리스 역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 기억하시죠? 여객 열차와 화물 절차가 정면 충돌한 사고. 이 사고의 후폭풍이 지금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장관이 사임했고요.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만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의 현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스 전역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정부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매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만 학생, 교사 등 최소 3만 명 이상이 도심을 행진하면서 이건 사고가 아니라 범죄다! 사고가 아니라 범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열차에 타고 있을 수 있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위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노조가 또 공무원 노조예요.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공무원의 노조가 24시간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의사, 교사, 버스 운전사, 여객선 승무원 등등도 파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국가 전체가 올 마비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그리스 철도망은 이미 마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언론도 현 정부의 등을 돌렸습니다. 현재 일간지 카티메린이라는 일간지는요, 미초타키스 총리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늦은 사과다 라면서 평가절하한 뒤에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애들로 표현했지만 내려와라는 얘기죠. 네. 정부 규탄 시위가 이제 폭력적인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어서 이 그리스의 상황이 어떻게 더 악화되지는 않을지 참으로 걱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언제 한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눈에 넣는 이 안약까지도 아니고 이 인공눈물이 자칫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리콜됐다라는 보도해드린 바 있죠. 요거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제품입니다. 눈에 넣는 건 똑같아요. 역시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실명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안약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상은 파메디카라는 브랜드와 아포텍스라는 브랜드, 그러니까 회사 이름입니다. 파메디카라는 회사와 아포텍스라는 회사가 만든 제품입니다. 파메디카라는 회사는 성명을 통해서 Purely Soothing 15% MSM 드랍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인 리콜을 시행한다라며 아직 부작용 사례 등은 보고받지 못했지만 해당 제품의 안약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 안구 감염 또는 실명의 위험이 있다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 이 아포텍스라는 회사는요, 녹내장 치료에 사용하는 처방 안약 6개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브리모니딘 타르타르산염 안과 용액으로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판매된 제품입니다. 일부 병뚜껑이 제대로 이게 닫히지 않아서 제대로 안 닫고 그냥 이렇게 툭 하고 놔둘 수도 있잖아요. 병뚜껑이 조금 제대로 안 닫히는 게 그렇게 대단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심각한 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병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바이러스 등의 감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안약을 넣었을 경우에 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DA는 리콜 공지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FDA와 협의한 후에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했다라면서 이 해당 제품들에 대한 사용을 즉각 중단했고 이제 구입처에서 구입을 한 사람들은 구입처에서 환불 조치를 받으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지난날 이 FDA는 글로벌 파마사가 만든 인공눈물, 이미 보도해지는 바 있죠. 에즈리 케어라는 인공눈물을 리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 제품을 사용한 환자 55명이 녹농균에 감염돼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명한 것으로 현재 집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급 정보 전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훈훈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좀 덜 훈훈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짧은 스토리 2개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하면 그래도 충분히 훈훈하실까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짧게 갑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 등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가 이와 다른 행보를 보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어도비라는 IT 기업은요, 북가주 샌호세에 새로운 대형 오피스 타워를 오픈했습니다. 최근에. 이 어도비의 네 번째 사옥인 이 타워는 18층 높이 규모로 3,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착공에 들어가서 2020년 3월 팬데믹으로 이 대부분이 폐쇄된 가운데서도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내내 오픈을 한 것입니다. 이 어도비 회사의 새 타워, 건설 오픈은요, 이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 플랫폼이라는 회사와 또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무실의 공간을 줄이고 있는 그런 것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그런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은 또 어떻습니까? 아마존은 버지니아주 엘링턴에 예정된 두 번째 본사 건물의 건설을 아예 중단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대기업이 재택근무를 시키면서 사무실 공간을 줄이거나 사람들을 대규모 해고시키면서 또 사무실을 줄이거나 하는데 그런 것과는 사뭇 비교되는 행보를 어도비라는 회사가 보여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도비는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올해 큰 규모의 정리해고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아예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지금 아주 해피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멋들어진 새 건물에서 일하는 것도 아주 즐거운데 해고도 없을 것이라고 회사가 말해주니까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네. 어도비사의 최고 인력 책임자인 글로리아 첸, 중국계 미국인인가 보죠? 네. 글로리아 첸이라는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해고는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흐뭇합니다. 네. 근데요, 좀 흐뭇하기는 하지만 왠지 와닿지는 와닿기는 하시지만 왠지 크게 확 와닿지는 않으시면서 그닥 크게 훈훈하지는 않으신 그런 정도의 감정이신가요? 네. 그럼 하나 더. 이제는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달 말 대구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한 봉사단체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얘기하기를 얼마 전 사별한 아내가 남긴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를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 어려운 이웃에게 쓰기 위해서 이것을 당신 이 봉사단체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대구에 거주하는 올해 67살의 손전헌 씨입니다. 이후 사무실을 방문한 손전헌 씨는 4천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순금 덩어리 13개를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손 씨는 아내 고 김현화 씨가 평생 모은 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 씨의 아내 김현화 씨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투병을 했지만 지난 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치료 중에 증상이 계속 악화되자 아내 김 씨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데 당신 혼자 남겨질 것이 걱정됩니다 라면서 평생 자신이 모아온 금을 갑자기 꺼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 김현화 씨는 내가 없는데 생활이 곤궁해지면 당신은 그때마다 이걸 하나씩 꺼내서 팔아서 생계에 보태 쓰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내가 떠난 후 손전헌 씨는 한동안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웠지만 차마 그 금을 팔아서 쓸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가끔 꺼내서 그 금덩어리를 멍하니 쳐다보면서 아내가 이 금을 모으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을 들고 금 매매소를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을 두고 고민하던 손 씨는 결국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손 씨는 죽기 전까지 나를 걱정하면서 치료비를 아끼느라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떠난 아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라며 아내가 남긴 이처럼 소중한 유산이 좋은 일에 쓰여서 하늘에서 아내가 이를 보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금덩어리를 전달받은 대구 모금회 측은요, 돌아가신 아내분이 남기신 유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결심하신 사연에 가슴이 크게 울립니다 라면서 소중하고 고귀한 이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훈훈함을 넘어서서
눈시울이 살짝 촉촉해지는 그런 사연이었나요? 오늘 보너스 뉴스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감성을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이 영상 방문하신 분들은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이런 얘기 어울리지 않네요. 그 얘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지금 여기까지 영상 끝까지 함께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잔잔한 감동이 늘 있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